제 요거 연구실 전화번호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번호입니다. 그다음에 제 연구실 순덕 경산관 504. 순덕 경산관이 어디냐면은 혹시 차 가져오셨어요? 전철 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전철 타고 왔습니다. 전철 타고 오셨죠? 전철을 내리시면서 왼쪽에 까만 건물 큰 거 보이죠? 네, 예. 그게 순덕 경산관입니다. 제일 새 건물이에요. 원래 경산관이 제일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난방을 뭘로 했냐면은 석유 난로를 했어요. 근데 철거하고 거기다가 새로 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메일 번호고요. 이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아워. 그런데 오피스아워는 여러분들이 직장이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고, 저하고 혹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든지 그러면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면담 약속. 그러니까 면담이 옛날에는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요새는 줌으로도 면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줌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내용 그런 걸 이렇게 적어놨다가 또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걱정되는 내용 이런 거 했다가 면담 신청을 하세요. 시간은. 제가 이 시간 외에도 괜찮으니까 휴대전화로 카톡이나 뭐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난 누군데 물어볼 내용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한 시간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시간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줌으로 제가 다시 줌 URL을 보내드리고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면담이 아주 쉬워졌어요. 줌으로도 제가 막 쓸 수 있어요. 화이트보드로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한테 접촉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 아니고 그냥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접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을 해쳐요. 겁내지 마시고 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제가 주로 한 분야는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그 다음에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으면서 박사 논문 쓰면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게 NRRI라고 오하이오 주립대학 안에 있던 연구소에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PUC가 있습니다. 주마다 Public Utility Commission이라고 독립규제기관이 있어요. 그 독립규제기관이 50개 있지 않겠어요? 주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이 50개 PUC가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하나 있어요. 그게 나룩이라고 있어요. National Association of Regulatory Utility Commission 뭐 이런 건데 뭐 이거 알고 여기서 만든 연구소예요. 여기서 만든 연구소가 뭐냐면 일종의 미국의 네트워크 규제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데 여기서 전력, 가스, 통신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연구원들이 있다가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연구원으로도 파트타임 나가면서 하면서 그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잘 몰랐다가 여기 있으면서 전력 가스라 그걸 그때 공부했어요. 그때 많이 공부를 하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한 7년 있었고요.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있으면서 전력 산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0년
그때는 이제 에너지 전반적인 뭐 전력 그다음에 에너지 전반적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산업조직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규제, 제도경제 뭐 그런 거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우리나라 공기업 연구도 많이 했고 공기업 경영평가위원도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구나 이런 거를 아주 잘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제 경험을 가지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강의하게 된 겁니다. 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이제 그 별도의 과목으로 있어야 됐냐면요. 정말 독특해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고 참 우리나라 특유의 그 제도와 공무원들의 규제와 보이지 않는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갑질과 뭐 그런 걸로 얽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딱 한마디 하면 정말 다 알아요. 저도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하도 오래 한 30년 얘기하다 보니까 다 알고 이게 이론으로 된 게 현장에서 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그걸 좀 제가 좀 체계화 시켜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PPT예요. PPT로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었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한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교재가 좀 있다면은 그냥 가장 뭐 형식적인 자료가 산업부에서 나오는 통상자원 백서가 있습니다. 에너지 편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쫙 보시면은 부서별로 뭐 자기가 다루고 있는 걸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내용.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알기 좋지만 이면에 있는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데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그리고 아마 새 정부가 등장하면 아마 이제 바로 4차 들어가겠죠. 4차 들어갈 텐데 4차는 굉장히 좀 달라질 겁니다. 3차.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아무래도 탄소 중립 얘기라든지 에너지 전환 얘기가 클 거고 그 다음에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인데 요것도 이제 이번 금년에 이제 10차 이미 들어갔거든요. 10차 초안은 짜겠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부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해놨을 거예요. 왜냐? 누가 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차 장기차능가스 수급계획 이거는 이제 지금 또 15차가 나오겠죠. 15차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장기천연가스 수급 기본계획은요 완전히 뭐가 나와야만 결정되는 건지 아세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천연가스 수급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죠. 전력수급 기본계획 나오기 전에는 천연가스 수급 기본계획 못 잡니다. 소비되는 거 중요해져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발전용 LNG를 정해줘야 돼요. 도시가스용 LNG는 정할 거 없고 뻔해요. 그거는 그냥 거의 뭐 포화됐고 그 예측한 게 1도 아니에요. 늘어나는 것도 뭐 기껏해야 1, 2, 3, 뭐 3, 4% 정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발전량이 문제고 근데 발전량은 가장 중요한 게 믹스에 따라 달라있죠. 그러니까 LNG 발전소 믹스에 따라 달려있고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난리가 나잖아요. 석탄 발전소 폐지하면서 대체 발전소 LNG 들어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LNG 발전 물량이 정해져야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들어가 봤고 천연가스 수급 기본 계획도 무슨 위원장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이거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여러분 뭘로 보시면 되냐면은 따름 정리당
앞에 게 정해져야만 결정되는 일종의 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 있죠. 그 다음에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됐고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 에너지용 합리화 기본계획,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런 거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 말하고 올해 했는데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왜 그렇죠? 올해 대선이 있어도 이거 어차피 3월 9일 이후로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인수위에 보고하는 게 맞아요. 인수위에 이제 또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또 다 가서 줄줄이 보고하는 겁니다. 네? 정권이란,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금 정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참, 인심이라는 게 그렇게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9일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쫙 거기에 모든 공무원들과 사업자들과 학자들 쫙 줄 서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인수위 어떻게 되고 이제 할 거고, 그러면은 아마 인수위에서 한 5월 달쯤 아마 발표하겠죠? 한 3월. 취임식이 언제죠? 5월이죠? 5월이죠. 취임식 전에 한 4월 말 때쯤 아마 자 기본 계획 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수위 보고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탄소 중립 계획, 이거 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이거는 뭐 아시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뭐 미세먼지 종합 대책. 그다음에 네, 요거는 뭐 좀 오래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IEA 보고서가 있습니다. IEA가 에너지 폴리시 리뷰에서 코리아에서 2020년 비교적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 올려놓을게요.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팔로우를 하시면 되고요. 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거 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교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 PPT 자료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주요 특징, 굉장히 특징이 많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도가 아주 이제 많은데, 제도라 하면 법제도, 그러니까 제도라 그러면은 형식적인 제도도 있고 비형식적인 제도도 있어요. 시계가 없네. 뒤에요? 아, 이거 숨겨놓은 거야. 갖다 걸어야 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제일 키가 크실 것 같은데. 저 뒤에 아마 거울을 데가 있을 거예요. 네, 벽에다가.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라고 하면 이제 보이는 제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법,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공기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이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슨 각종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이는 제도고, 지침이라든지. 근데 보이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서워. 산업부 공무원들이 뭐 나무발전소에 전화할 때 공문 안 줘요. 공문 달래도 안 줘. 전화도 해요. 요새는 전화도 도청되니까 전화로도 안 해요. 흔적을 안 남기고 지시를 하려고. 그게 다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 이제 보이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 특히 공기업 운영하면서
아주 고도의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애들 사람의 역사, 이게 발전되는 게 이게 역사적 히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히스토리를 모르고 마치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그냥 뭐 화성 같은 데 가가지고 처음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한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내려오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도적 관성 때문에 그래요. 자, 제도적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인스티튜셔널 메모리라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임 부장님이 남발전 들어갔을 때 임 부장님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조직을 만들어라, 이렇게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 밑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그 조직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되면서 자세히 하면서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그 세포가 앞에 세포한테 지시를 받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듯이 계속 이렇게 변해간다. 그러면서 조직 안에 체화가 돼가지고 급격히 그 한 세포가 조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조직의 논리와 이걸 따라가야지. 예를 들어서 임 부장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바꾸고 싶다 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바꾸려면은 전반적으로 윗사람 동의해줘야 되지, 밑에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사장 보고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큰일이라면 산업화하고 돼가지고 바꿔야 되는 일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아주 마이너한 건 바꿀 수 있어요. 청소 휴지통을 여기 있는 걸 저기로 놓으면 그런 건 쉬워요. 근데 조금 큰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스티튜셔널 관성, 또는 나쁘게 말하면 타성에 빠져서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역사적 맥락이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큰 흐름이 있어요. 쉽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스티튜셔널 메모리라는 이해하려면은 그 에너지 산업의 역사하고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근데 이게 발전할 때가 있어요. 언제 발전하냐면요, 일이 터지면 발전해요.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 빵 터지고 그때 그냥 뭐 나라가 비상인데 뭐 다 뒤집어져요. 빵 터지면 이제 그런 계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정권이 넘어간다,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서 뭐 탄소 중립, 그게 굉장히 큰 뭐 어떤 이슈로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이거 파급이 큽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제가 좀 이따 뭐 기대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이 생기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그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고 또 어떤 때 발전을 하냐면은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해외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전력산업 경쟁 구조개편인데, 해외에서 이미 다 공기업 민영화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하고 대처 난리 나고 레이건 난리 나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왜 안 하냐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경쟁하고 막. 그 다음에 이번 대선에서도 그 말 단어가 나오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뭐 너 아니가 아니야 뭐냐 가지고 뭐 안 나오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상징되는 변화, 에너지 전환.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맞느냐 틀리냐부터 시작했어요. 제대로 하려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 성적. 요거는 시험을 봅니다. 2번 다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출석이 1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제 과목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시험 성적 방법이, 채점 방법이 독특해요.
시험 성적이 중간 더하기 기말 또는 1.5 곱하기 기말 중에서 큰 거를 택합니다. 중간은 30점 만점이고요. 기말은 60점 만점. 자, 중간고사 20점, 중간고사 10점. 근데 기말을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10점. 근데 기말을 잘 봤어요. 그래서 50점. 두 개 더 하면은 60점이지만 1.5 곱하기 기말하면 7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0하고 75 중에서 큰 거를 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성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말을 못 봤어요. 중간 잘 봤는데. 중간 30점 맞았는데 기말을 공부 안 해서 2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50 또는 20 곱하기 1.5니까 30. 이게 50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포뮬러가 갖는 의미가 뭐냐? 중간고사 못 보더라도 괜찮아요. 중간고사 빵점 맞더라도 기말고사 60점 맞으면 이거 9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못 보더라도 끝까지 최선 다하면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아무리 잘 보더라도 기말고사 못 보면 역시 시험 성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간고사 못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중간고사 잘했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야 좋은 점수 나온다는 교수가 끝까지 공부시겠다는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 봅니다. 그겁니다. 자, 이게 성적이에요. 자, 혹시 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기본 강의 개관인데. 그리고 중요한 자료는 좀 띄워놓을 겁니다. 파워포인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자료는 제가 스마트 캠퍼스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나와요. 지금 예정으로 중간고사가 4월 16일,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6월 4일이 있는데 한번 일정을 한번 볼게요. 이번 학기 토요일이니까 한번 일정을 한번 보죠. 다행히 이번 학기에 이렇게 연휴가 있는 건 없네요. 딱 하나 있구나. 6월 4일이 연휴네요. 6월 4일. 그러니까 이제 4일은 휴일은 아닌데 6일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혹시 4, 5, 6 여기서 놀러 가자 그러는 원대한 야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거까지는 좀 무리긴 한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그래도 좀 낫습니다. 보통 봄학기에 보면은 그런 날들이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특별한 문제 없으면 6월 4일날 수업을 하고 이거 기말고사를 보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6월 11일로 연결 상관없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자, 또 질문 있으면 5월 7일이요. 네? 5월 7일. 5월 7일이요. 잠깐만요. (5월 7일도) 약간 그럴 염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은 5일 어린날이니까. 예?
6일 징검다리 제끼고 5, 6, 7, 8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하실 분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해보죠. 그런 경험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할지. 네? 지금 미리 얘기하기가 약간 좀 너무 일러서 근처 되면 얘기해 주세요. 아직 계획 안 잡히신 거 없죠? 지금 코로나고 이래서 계획 잡기도 좀 그랬고 좀 그랬는데 그때쯤 되면 코로나가 만약에 많이 해소되고 그러면은 야 이거 코로나 끝나면 난리 날 텐데 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기름값 엄청 오를 것 같은데 수요 폭발에 우크라이나에 야 어쨌든 예. 오늘 그때 가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원래는 11시 45분까지 강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한 맥시멈 11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렇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2번 쉬어야 돼요. 근데 한 번만 쉬는 걸로. 그래서 10시 한 15분 내외에서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11시 한 10분 정도 2번 쉬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특징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죠. 특징은 뭐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높은 해외 의존. 우리나라 그 에너지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뭐 이거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왜 그렇죠? 안 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원이 없어요. 예전엔 조금 있었어요. 예전에 있던 자원이 뭐죠? 에너지 자원이? 무연탄. 무연탄이 있었는데 거진 다 캐먹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들어요. 네. 그거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이제 장성, 도계, 삼척 이런 데 가면 이제 영월, 정선 이게 파고 들어가서 그거 캐내고 그 광부들 인건비에 나중에 그분들 또 저 퇴직금에 그분들 또 이게 병에 걸리거든요. 집회병이라고. 그거 하고 그 돈이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자원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조금 뭐 발견된 게 동해 가스전. 동해 가스 조금 발견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을 다 수입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높은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나지 않으면 적게 쓰기라도 하지.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 대국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우리나라가 에너지 많이 쓰는 나라일까요? 예? 왜 그럴까요? 제조. 우리나라가 아마 OECD 중에서 최고의 이제는 굴뚝 국가예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팔아먹는 거, 주로 팔아먹는 거, 주력이 뭡니까? 철강, 석유화, 자동차, 조선, 기계, 반도체, 시멘트 뭐 이런 거 전부 에너지 많이 쓰는 거예요. 반도체는 좀 적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만만치 않아요. 반도체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에너지 다소비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 제조업 국가다. 굴뚝 국가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된 거예요.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왔다 갔다인데 이 제조업 살리려고 싸게 만들기도 했고 또 싸기 때문에 제조업이 되기도 했고 이게 양쪽 양방향인데 하여간 좀 싼 것도 있고 예. 에너지 요금이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싼 나라. 그것도 웃기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올 겁니다. 아니 에너지가 안 나오는 나라인데 에너지가 왜 싸죠? 에너지가 안 나면 바깥에서 수입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쌀 거 아니에요. 비쌀 거 아니에요. 바닷길 거쳐야지 뭐. 예? 근데 싸요. 이거 약간 미스테리예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얘기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나라 에너지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학원 한국에너지 대학원 수업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 외우는 거 강조하는 게 생각하는 법을 많이 강조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많이 쓸까요? 자,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인구 많은 나라입니다. 5천만이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일단 인구가 많아요. 여러분, 유럽의 큰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이 정도. 이게 유럽의 큰 나라들이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프랑스,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대충 인구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정확하는데 대략 얼마나 5천만씩. 우리나라는 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저기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복지가 좋습니다. 그거는 잘못돼서요. 왜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어떤 나라다? 그건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300만, 4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특히 노르웨이, 뭐 스웨덴 복지 수준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헛소리 하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자원은 엄청나고 인구는 3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뭐 복지 좋지. 북해에서 유전에서 가스 나오고 기름도 나는데 대서양에서 연어가 엄청나게 잡히는데 관광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나라에서는요 입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골치가 아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많이 먹어, 많이 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예요. 식구 키워보신 가장 아시겠지만 식구 수 있으면 돈 많이 나가요. 저 애 셋이에요. 여태까지 막내 키우느라 죽느라고 이게 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인구가 큰 나라예요. 5천만. 북한하고 합하면 7천만이에요. 지금. 작은 나라 아닙니다. 7천만인데.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왜 많이 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제가 만만 살짝 여름엔 무지하게 더워요. 요새 여름에 더우면 옛날엔 더우면 그냥 참고 지내라. 부채질 해라 하는데 요새는 뭐예요? 에어컨 안 틀어주면 난리 나요. 에어컨 틀어줘야죠. 겨울에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추운 나라. 뒤에 나와요. 올겨울 어땠어요, 여러분? 이게 추웠어요. 네. 보통 10
10도, 영하 10도, 9도 오르다가 반짝해서 좀 좋았다가 올겨울 꽤 추웠습니다. 올겨울 발전해서 돈 좀 벌었죠. 전기 많이 팔았다고. 한전 소리 엄청 크지만 발전해서 돈 좀 벌었죠. 전기 많이 팔려요. 난방 많이 필요. 우리나라가 동미도에 비해서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무슨 어디야 남미의 콜롬비아처럼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대충 지나면 그렇게 안 나가요. 에너지. 추울 땐 추워서 나가지, 더울 땐 더워서 나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많이 나가요. 우리나라 전기 피크가 2번 있어요. 여름에 한 번 있고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 피크, 여름 피크 있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쓰는 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차 에너지가 총 303.1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원 3억 300만 TOE. TOE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에너지 이슈에서 이제 배웠는데, TOE는 Tons of Oil Equivalent. 요 약자입니다. 이게 에너지 단위예요, 단위. 그 Tons of Oil Equivalent는 대충 무슨 뜻이냐면은 원유 1톤 태웠을 때 나오는 칼로리, 발열량을 대충 요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유 1톤 태웠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TOE로 이제 한 건데, 이 에너지는 단위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거는 액체 같은 거는 부피로 재고, 어떤 거는 무게로 재고, 가스 같은 거는 부피로 재고, 이게 이제 다 복잡해요. 그래서 뭘로 통일하냐면은 열량으로 통일해요. 칼로리나 TOE 이걸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거 기본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제가 이게 없구나. 이거 잘 볼 수 있는 데가 에너지경제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너지경제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볼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기 가능물 같은 거 보시면은 통계를 봐야 되겠구나. 통계. 여기는 에너지 통계 월보나 연보를 보세요. 그러면 가장 최근 게 작년 말에 나왔는데 PDF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 활량편. 여기 이제 부피고 무게고 요거를 전부 다 결국은 서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건데, 열량 환산을 해야 돼요. 환산을 해서 그 환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유 1kg이면은 석유 환산톤으로 1.0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런 환산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유 1리터면 칼로리는 8,770kcal이고 주요는 36.7메가줄이고 석유 환산톤으로는 0.8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TOE. 이런 약속에 이게 이제 계량이니까 이런 단위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난 학기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단위가 있다는 것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띄워보니까 그다음에 최종 에너지 소비는 그러니까 이제 1차 에너지는 최종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러머티리얼이고요. 결국 최종 에너지는 2019년에 2억 3,140만 TO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요 숫자는 뭐냐?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가공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가공하면서 날아가는 거고요.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9위입니다. 이게 9위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인구수로는 세계 9위는 아니거든요. 인구수는 훨씬 더 미친데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제조업 국가고 또 기후 때문에 그런 거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원유 도입량은 세계 5위입니다. 이거는 뭐 탑5 안에 들으니까 굉장한 나라예요. 자, 원유 도입량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일단 정유 회사가 많아요. 정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2019년에 1억 100만, 1000만, 억, 10억 배럴을 돌파했어요. 2015년에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고요. 하루에 340만 배럴이에요. 하루에 가공하는 거예요. 이 세계 5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세계 9위나 10위권인데 원유는 왜 5위죠? 도입량이? 그러면 원유 도입량은 대충 뭐 9위나 10위 정도 돼야 되는데 왜 원유 도입량은 5위죠? 이건 딴 데 판다는 소리죠. 어디다 팔까요? 주로? 우리가 딱 주로 어디다 팔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이제 나오는데, 자, 중국에 파는 거예요, 중국. 자, 중국의 정유 회사들이 대부분 요 상해 밑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북쪽의 공업지대, 베이징, 텐진 뭐 이런 데다가 올라가는 거리하고 여기 대산, 여천, 울산에 사는 거하고 어디가 더 빨라요? 우리 더 짧아요. 그러니까 중국 이 거리가 이거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여기서 기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 빠르다니까. 그래서 중국에 엄청 팔아먹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위 아니면 2위예요. 이전에 팔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삼성전자는 화려하죠. 반도체 팔아먹는 거. 화려하죠. 기름 팔아먹는 거 화려하지 않아요. 눈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짭짤한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뭐 눈에 나가지고 뭐 광고비 달라 어디서 뭐 그런 소리예요? 삼성전자는 광고도 많이 해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GS 칼텍스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팔아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좋은 장사예요. 남들이 귀찮게 하는 거. 중국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실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원유 도입량이 거의 300만 배럴 정도 돼요. 이거를요, 배럴은 원래 이 드럼통 같은 거가 배럴이에요. 근데 드럼통은 이거보다 훨씬 크고 배럴은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럴을 옆으로 이렇게 발로 차서 누이잖아요. 누였을 때
요 300만 배럴이면 서울서 고속도로 타고 부산까지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어디쯤 가게요? 만원 맞춰서 300만 배럴을 발로 차가지고 쭉 늘어뜨립니다. 대전 좀 놀라지 마세요.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2번 왕복해요. 갔다 왔다 다시. 어마어마한 하루에 우리나라가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가 그 정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7위. 이것도 이제 발전하고 난방 때문에 그렇겠죠. 원자력 에너지 소비량 세계 5위.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하니까. 석탄 소비량 세계 7위. 전력 소비량은 세계 9위. 생산량은 세계 9위. 천연가스 소비량은 세계 15위. 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다. 특히 가스, 무연탄, 신재생 같은 게 조금 뭐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순수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4%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외 의존도가 뭐 93.5%, 9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97%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93%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할까요? 이게 국제유가에 달려있어요. 국제유가가 비싸면 수입 액수가 올라가잖아요. 국제유가라는 게 보시면 어떨 때는 50불 하다가 금년 아까 얼마 나왔다? 120불 찍었다고요? 110불 찍고 이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어제 보도자료 냈거든요. 월스트 케이스 150불 찍는다. 150불 찍는다. 그 다음에 중간 케이스는 120불까지 간다. 100불은 무조건 넘는다. 그러니까 100불은 무조건 넘고 120불까지는 갈 거고 150불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자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기름값이 높을 때는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97%까지 올라가요. 근데 기름값 떨어지는 거는 요거 기름값 떨어졌을 때 2019년 떨어지니까 요거 93.5%. 수입액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면요. 총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이에요. 요거는 기름값 쌀 때. 이거 기름값 비쌀 때는 전체 수입액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수입하는 전체 수입의 4분의 1 아니면 3분의 1이 에너지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3분의 1은 어디다 쓴다? 에너지에 쓴다 이 얘기예요. 돈 벌어서 3분의 1은 에너지 수입한 데 쓴다. 조금 쌀 때는 4분의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엄청나게 쓰는 나라죠. 자, 그래서 이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W 어디서 나온 건데 W 우드 맥킨지에서 하는데 전 세계 92개 국가를 에너지 독립성 측면에서 1등부터 쫙 내려놨어요. 1등이 노르웨이가 1등이고요. 꼴찌가 몰타. 이거 몰타가 어딨더라? 지중해에 있는 섬인가요? 네. 쫙 했더니 요 0이 이제 딱 가운데가 0이에요. 이거는 뭐 반반이란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딱 중립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거의 꼴찌. 그러니까 에너지 자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제가 참 답답해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꿈꿔야 되고 해외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열심히 혼자서 잘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도 누구한테 의존해요? 다른 나라들한테 의존해요. 수출로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으로도 사.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게 경제 구조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자, 해외 에너지 여건에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다른 나라에 일이 터지면 바로 우리나라가 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2011년하고 2013년 전력 부족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나? 이거 제가 적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미리 시작하고 시작할게요. 이게 기름값이요. 200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유가예요. 배럴당 수입가죠.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증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요건 달러 표시고요. 요거는 원화 표시입니다. 전기요금이 그때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95년부터 이게 거의 15년 넘은 기간이니까 굉장히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나눠주면은 사실상 떨어진 셈이에요. 이렇게. 자, 기름값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전기요금은 사실상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기름 썼겠어요? 전기 썼겠어요? 전기 썼겠죠. 전기가 워낙 싸니까 전기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식점 가면 왜 금방 따뜻하게 해지는 왜 온돌 같은 거를 전기로 다 바꿨고요. 여러분 이거 학교마다 뭐가 달려있냐면은 요거 다 난방장치 지금 없네. 여기 저 시스템 에어컨 학교마다 다 바꿨어요. 그때 전기가 싸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뭔지 아세요? 난방, 냉방 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컨테이너 항구의 그 엘리베이터 이것도 전기로 다 바꿨어요. 그거 원래 저 기름때거든요. 디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전기로 다 바꿨죠. 발전소들은 비싸니까 생산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력 부족 사태 났죠. 그래서 2011년에 여러분 터진 게 9.15 순환정전, 2012년하고 13년에 전기 모자랐어요.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넘긴지 아세요? 커퍼시티 피크 디맨드가 더 컸어요. 리저브가 마이너스였어요. 이때 어떻게 넘겼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절전 규제 있어요. 여름철, 겨울철, 저 에어컨 몇도 있어. 그래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저 삼성동에 계셨을 거예요. 못 틀게 했어요. 에어컨 여름에. 전기회사가 전기 못 틀고 에어컨 못 틀고 땀 뻘뻘 흘고 공무원들도 그 더운 겨울에도 못 틀게 했어요. 그래서 2년을 지냈어요. 학교도 못 틀게 했어요. 전국에 다 절전 규제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만큼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게 일본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 도매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뭐 지난 학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사고 터지면 그건 다른 나라 일인데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우리나라의 직격탄이에요. 일본 원전 사고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일본이 원전을 다 셧다운 시켰어요. 일본이 원전을 다 셧다운 시키니까 일본에서 발전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원전 대신에 쓴 연료가 뭐죠? LNG죠. 그래서 2011년
그게 아마 3월 며칠이더라. 3월 11일인가? 동일본 대지 터진 게.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원전 사고가 난 게 몇 주 있다가 터졌죠. 그 다음에 LNG를 다 바꾸니까 일본 사람들이 국제시장에서 LNG를 전부 다 샀어요. 다 사들여 가니까 당연히 LNG 가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크를 찍었죠. 네. 스팟 프라이스가 피크를 찍으니까 지네만 사가는 가격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올 LNG 가격도 올라가. 그러니까 LNG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전기요금, 도매요금이 와장창 S&P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S&P는 LNG, 발전용 LNG에다 달려있는데 그 LNG 수입요금에, 도입요금에 막 밀려있으니까. 우리나라 도매요금이 와장창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침 한번 하면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이 미친다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LNG 수입액이 2015년에 급감했어요. 이건 좋은 쪽이에요. 왜 그렇죠? 국제유가 떨어졌죠. 국제유가가 이건 왜 국제유가가 왜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2015년부터 국제유가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미국 셰일 때, 미국 셰일 오일 때문에 오펙이 이제 박살나고 기름값 떨어졌어요. 저유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덕보는 거죠. 덕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생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 폭등해가지고 난리. 지금 대책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저께 기재부에서는 휘발유 그 세금 면제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그러고, 지금 한전은 아마 1월 한 달에 2조 적자 봤다는 얘기 들었어요. 한 달에 2조씩 적자야 지금. 발전회사는 지금 웃지도 못하고 표정 관리하느라 가만히 있는 거야. 솔직히 돈 버는. 그런 현상.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 해외 에너지 여건에 민감하다는 게 단순히 민감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최책 씨는 지금 박사과정이에요? 네. 2학년? 네, 2학기예요. 2학기? 네. 2학기. 그럼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 한국에요? 네. 5년 됐어요. 5년? 네. 그럼 몽고에서 뭐 하셨어요? 몽골에서는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석사는 중소기업대학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하고 경제학과에서 박사하고. 중소기업대학원에서 누구가 공부해요? 지도교수가? 공부는 안 해서.
시험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네. 기다리셨다가 같이 식사하신다고. 아 그래요? 아 이따가 지금은 내가 밖에 있기 좀 그러니까 이따가 두 번째 2교시 끝나고 볼 수 있어요. 2교시 끝나고요? 뭔 교시? 답안지? 아 지금 말고. 2교시 끝나고. 지금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가 고립형 아일랜드라는 이 북한하고 통일이 돼 있으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결이 될 텐데 지금 휴전선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그래서 전력선도 그렇고 가스 배관망도 그렇고 송유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에 따른 문제점이죠. 잠재적으로는 육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동북아 가스 파이프라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슈퍼그리드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총 연장이 된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너무 먼 얘기죠. 쉬운 얘기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게 요것도 잘 안 돼요. 동북아 가스 파이프라인 요 얘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할린에서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있죠? 이게 북한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이제 핵 개발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논의가 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이게 클린턴 때, 부시 때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안 되는 게 이게 북한 제재 때문에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주장하고 이렇게 연기하는 분들이 어느 쪽이냐면은 저쪽은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죠? 민주당 쪽에서 통일과 관련돼서 이런 쪽 많이 주장하시는 분이 있죠. 요거는 논의가 좀 돼요. 요거는 중국에서 오는 거니까. 러시아와 중국이니까. 이거 북한을 우회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요것은 상당 부분 논의를 하다가 지금 좀 중단 상태입니다. 해저로 까는 거거든요. 해저로 파이프라인을 까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에서 오는 건데 어차피 중국으로 뽑으니까 이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근데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 계실 때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요거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논의고 요거는 어차피 지금 북한 때문에 둘 다 안 되는 건데 진보 진영에서 많이 좀 추진을 하려는 내용이고 요거는 잘 안 돼요. 특히 요게 이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또 미중 관계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논의입니다. 있고요. 제가 북방위원회인가? 북방경제위원회 또 에너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근데 2번 모였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게 있어야지. 할 거 없어요. 북한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북한이 이제 북한과 에너지 협력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캐도라는 게 있었어요. 캐도라는 게 예전에 요건 이제 북한하고 문제는 아까 이게 반복되는 문제인데 캐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코리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거니제이션. 그래서 요 첫 자를 따서 캐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언제 된 거냐면은 김일성이가 핵 개발한다고 그러다가 죽었죠. 그게 94년이죠. 김정일이가 이제 핵 개발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쳐서 90년대 말에 겨우 달래서 못하게 하고 클린턴 정부 때 그때 로버트 갈러치라는 이제 사람이 해서 북한을 달래서
핵 개발 중단하고 뭐 영변 원자로 중단하면서 그러면 북한이 날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 져줄게. 그래서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이 캐노란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우리나라, 미국, EU, 뭐 미국, 일본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북한한테 에너지를 대줬어요. 그 북한 핵 개발 안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중유도 대주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져준다고 했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 어디다 져주냐 그러냐면은 신포라고 저 그 함경도 북쪽입니다. 신포에 져줍니다. 신포가 어디쯤이냐면요. 이 정도쯤 돼요. 그 정도.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져주는데 한전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한전이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한전은 건설회사들이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하고 콘크리트 타설 할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냐? 이 북한 애들이 다시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이제 추진을 하고 이런 바람에 캐도가 다 사업이 엉망이 됐죠. 그리고 한전이 거기에 중장비라든지 엄청난데 그거 다 뺏겼어요. 중장비 같은 거 다 하는데 북한 애들이 다 접수했어요. 거기에 크레인이 뭐 엄청나게 도자니 이거 뭐죠? 포크레인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다 뺏겼고요. 그러면 이제 물건 나갔어요. 그래서 캐도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정일이가 핵 개발하고 이제 막 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도 한전이 배전선을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력 공급했고요, 가스도 공급했고 심지어는 물까지 다 공급했어요. 물까지 공급을 해가지고 개성공단에 쓰는 에너지, 물, 가스 이런 건 다 우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전투되면서 싹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과 에너지 협력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좀 옛날에 뭐 DJ 정부처럼 세월이 좋을 때는 좀 이렇게 될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북한이 핵 개발되면 또 제재 들어오니까 안 되고, 지금은 제재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북한하고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소위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북한을 돕게 되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캐도도 그래요. 캐도도요, 그때 우리나라가 도와주려고 했던 게, 한전이 공사하려고 했던 게 신포에 1000메가와트, 한국형 1000메가와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다 알고 공사하기 시작했는데 건설을 해도 북한 건 못 돌립니다. 완공해. 왜 그럴까요? 북한 개통이 2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발전소 하나가 100만이야. 그건 못 돌린다며? 개통이 한 10배 정도 돼야 100만짜리 돌릴 수 있는 거지. 200만 있으면 될까 말까 하는데 100만이 못 돌립니다. 그러면 완공되면 어떻게 돌리려고 예정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송전선을 우리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쓰고 다시 연결해서 저쪽에 뽑아줘야 저쪽 개통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쪽에서 물리면은 안 돌아가요. 그건 돌릴 수가 없어요. 테크니컬이. 그리고 거기 송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전소 짓는 개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 북한에 주니까 북한도 좋을 거고, 그 사이에 자기네들 조금씩 발전소 짓고 교통 보강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전력 쪽에서 이제 남북협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얘기도 만약에 디벨롭먼트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 상식적으로
뭘 걱정할까? 얘들이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파이프라인 딱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처럼 중간에 배로 막아버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게 있다고. 이제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 지혜를 한번 짜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DMZ 가까운 쪽에 LNG 복합화력을 큰 걸 짓는 거예요. 지금 쪽에. 그게 왜 좋냐면은 입지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 위쪽에 발전소가 없어가지고 조류가 안 좋거든요. 조류 굉장히 좋아요. 위쪽에 생기면 밑에서 더 쏟아질 수 있잖아요. 키르초프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큰 가스발전 몇 개 세운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가스는 저쪽에서 오는 가스를 뺀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북한에 보낸다 생각해서. 니네가 가스 끊으면 우리는 뭘 끊어? 전기 끊어. 니네 전기 못 쓰는 거야. 그럼 지네가 끊을 이유가 없죠. 인질 교환이 되잖아. 인질 교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카드도 있어. 뭐 그런 식으로 그 저는 방법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발전소에 입지 없고, 발전소에 입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립 이제 북한이 못 오는 발전소 짓고 관 연결하고 전기를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이제 세월이 좋아서 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재 때문에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우리나라가 이제 고립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독립성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원전 비중이 올라가는 겁니다. 원전이 왜 우리나라에서 우라늄이 나지는 않지만 원전이 올라가면은 왜 인디펜던스가 올라갈까요? 에너지 인디펜던스가. 예? 그래서 다른 수입을 다변화할 수가 있고요. 수입 다변화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자력을 많이 수입하면은 가스, 석유, 석탄 수입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수입 다변화 하나로 또 원자력 자체가 한번 발전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오래 가죠. 그리고 저장이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우라늄은요, 가스하고요, 석유하고 석탄은요, 저장할 데가 없어요. 우라늄? 그거는 워낙 질량 그때 엄청나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쌓아놓고 계속 뗄 수가 있어요. 몇 년? 그러니까 또 오래 써요. 발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에너지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고. 그리고 우라늄은 생산하는 데가 많아요. 전 세계에. 근데 수입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고립이 됐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2차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요. 그게 석유 제품, 이거 수출, 전력, 이 생산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전력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니까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열도 우리가 생산, 2차 열, 히트, 지역난방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립됐기 때문에 더 뭐랄까 나름대로 살아날 방책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제 안 죽으려고 제대로 방책을 많이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공급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북한과 준전시 상태고, 그런데요, 북한이 유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물류가 우리나라가 편해요. 자, 에너지라든지 이게 벌크가 굉장히 큰 거, 무게가 있는 거는 대부분
바다로 수송하는 게 편해요. 싸기 때문에 해상 수송이. 반도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원산으로 보내려면은 철도밖에 답이 없어요. 얘를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잘 돼 있어요. 북한 없어요. 물론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유리하죠. 북한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제가 저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플라이 트레이더? 보여드린 적 있죠? 플라이 트레이더. 북한 지역에 비행기가 지금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는 큰 기회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런 게 다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생기죠. 러시아로부터 전류를 수입한다든지 심지어는 왜 저 얘기 했잖아요. 뭐더라? 작년에 탄소 중립안 만들었을 때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까지 포함했대, 전기.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근데 통일되면 가능하죠. 너무 먼 얘기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원유 수송 루트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동 전도가 이거 85% 이상 여기서 다 오는 거죠. 여기 원유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해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렇게 해서 오는 이 원유 수송 루트가 굉장히 위험하죠.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이란 이게 산적한 위험지대죠. 그래서 북극 항로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북극 항로. 북극 항로는 겨울이 지금 여름이 따뜻해지면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요. 녹아서 수빙선을 앞에 놓고 이게 뚫고 가면 이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극해 통과하면 거리도 짧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편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SK가 가스를 이 루트로 한번 수입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로. 그렇게 항로가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국의 특수상황,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 서태평양의 군사적 긴장, 남진아해, 사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남중국해의 갈등, 이 태평양에서 또 미국이 중국 포위하고 있는 거,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대결, 이거 지난 학기에 자세하게 했죠. 그래서 리피트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 정치가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당히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왜냐? 만약에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유럽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이미 터졌고 위험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을 어디로 보고 있어요? 지금 대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언제 쳐들어갈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 미국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직접 군사적으로 안 도와준다 치더라도 미국이 무슨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같은 루트를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쉽지 않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게 군사적 긴장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 변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국만 또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보통 야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이 해양 국가고 또 지정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이 이게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이게 길고 사실은 한국을 해양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 때 이게 과연 만만치가 않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 확률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한테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잠재적인 적이 있고요. 뭐 그거는 원칙론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택 밀도. 자, 이제부터 아까 그 얘기했었죠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왜 우리나라가 에너지 요금이 쌀까? 요게 이제 힌트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이 싸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우리나라가 주택 밀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도시경제학에서 이거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용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예요. 이거는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자, 규모의 경제는 무슨 뜻이에요? 지난 학기에 좀 했죠. 규모의 경제가 무슨 뜻이죠? 많이 생산할수록 평균비용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요거죠. 생산량이 늘수록 요거는 비용인데 에버리지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에버리지 코스트. 평균 비용이 떨어져요. 생산을 늘릴 때.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수록 단가가 떨어진다. 많이 생산할수록.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넓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공장이 뭐 3,000대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3만 대, 30만 대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 30만 대 생산하는 공장이 자동차 하나 생산하는 단가가 훨씬 싸다. 뭐 이거는 거예요.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두 번째가 범위의 경제입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 오브 스코프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죠? 이코노미스 오브 스코프. 이거는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때 단가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보통 사장이 4명 있죠.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무선 사업, 그 다음에 가전, 또 뭐 하나 있는데 하여간 사장이 네 사람이. 제품이 다 달라요. 삼성전자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핸드폰 다 만들어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죠. 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여러 거 만들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인력도 뭐 서로 돕고 그래가지고 단가가 떨어진다. 쉽게 말씀드리면 롯데제과가 과자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과자도 만들고 사탕도 만들고 껌도 만들고 하면서 단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다양한 제품을. 이건 양이 아니에요. 브랜드 수가 많다는 거죠. 저는 단가가 떨어진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집적의 경제. Economics of Agglomeration. Economics of Agglomeration. 집적의 경제입니다. 이 집적의 경제는 도시가 왜 생겼냐를 말씀하는 건데, 없네요.
사람들이 몰려서 있으면 생산성이 올라가. 같이 몰려 있어. 그러니까 도시 같은데 숭실대 앞에 뭐 또는 시내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뭐 SK 회사 이런 데 보면은 옆에 복덕방 있고 문구점 있고 법률회사 사무실 있고 회계사 사무실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무실이 몰려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뭐 노트 떨어지면 문구점 사오면 되고 뭐 부동산 뭐 물어보려면 복덕방에 가면 되고 법률 문제 생기면 김현장에 가면 되고 또 회계사 사무실에 또 세무사 사무실에 법무사 사무실 가까이 있으니까 일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좋다. 몰려 있으면 좋다. 이게 바로 집적의 경쟁. 자, 이게 도시가 왜 있느냐? 바로 집적의 경쟁. 도시가 왜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 집적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특히 도시의 집적도가. 자,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피부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이게 워싱턴 DC의 주택가 모습이에요. 요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예요. 요거는 동경입니다. 동경 주택가. 요거 삼척이에요. 요 강남 아파트. 네. 자,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도 높아요. 인구 밀도 높긴 한데 동경도 굉장히 높아요. 중국도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IT 세계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왜 인터넷이 최고일까요? IT. 제가 2008년에 연구년으로 미국에 와서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인터넷 신청했어요. 설치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설치한 다음에 클릭을 했는데 전 안 들어온 줄 알았어. 한 1초 있다 뜨더라고. 우리나라는요, 인터넷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떠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최고예요. 와이파이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대단합니다. 몰려서 나왔습니다. 몰려서. 인터넷은 하나만 연결하면 아파트 200가구가 동시에 들어오고 전력선 하나만 물리면 200선이 붕. 집과 집 사이가 70cm야.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게 워싱턴 DC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몰래 있는데 웬만한 데는 집과 집 사이가 300m.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수도권이 그래서 대단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몇 만이 살아요, 여러분? 인구의 반이 삽니다. 2,500만이 여기 살아요. 2,500만이 사는데 비슷한 크기의 지역에 시카고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이 우리보다 훨씬 넘는데 그 비슷한 지역인데 1,000만밖에. 우리는 2,500만이 쫙 몰려 살기 때문에 두 당 인프라 비용이 싼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철, 교통 이게 이런 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사는 사람 또는 뭐 인천에 사시는 분이 서울 지하철 한번 나갔다 오면 얼마 들죠? 한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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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하면 3,000원 정도 들죠. 제가 워싱턴 DC에 근처에서 교회에서 페어팩스에서 DC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35분. 10배야. 우리나라 대중교통 수단이 제일 쌉니다. 왜 쌀까요? 물론 정부 보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 공기업 규제도 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싼 이유는
바로 이거. 많은 인구가 활용하니까 요금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인프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요금이 싼 겁니다. 그 싼 요금이 인터넷, IT 여기 다 적용. 그리고 심지어는 경쟁을 해요. 세상에 IT선 까는데 경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중복으로 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케이블 TV 있죠? 또 어디랑 경쟁하나? KT 있죠? 그러니까 막 경쟁한다. 가격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택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가 좋냐? 송배전 비용이 절감입니다. 자, 보통 지난번에 지난 딱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력 생산비 공급 비용에 여러분이 전기 요금에서 전기 공급 비용 전 세계 평균 송배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송배전 비용. 그러니까 전력 공급 비용이 100원이다. 그럼 송배전 비용이 이 중에 얼마 차지할까요? 이게 전 세계가 보통 40원이에요. 40%.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은 이게 또 지진 대비 지진 대비용을 해가지고 이게 비싸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게 20%.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송배전 코스트가 싼 거예요. 딜리버리 코스트. 왜 싸냐? 이것 때문에 싼 거예요. 집과 집 사이가 강남에 아파트로 몰려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경은요 아파트가 생각보다 적어요. 동경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밀도는 많은데 대부분 단독주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약간 중산층 이하가 사는 데가 아파트예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이야.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케이스. 원래 아파트는요 약간 좀 중산층 이하가 사는 데예요. 미국은 아파트 안 사요. 그냥 월세로 살지.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디냐면은 저 뉴욕 맨하튼의 펜트하우스 같은 큰 뭐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아주 의리의리한 건물에 사는 아파트, 그거는 뭐 세계적인 부자들이 사는 데고,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이렇게 넓지 않게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데 게라지 있고 집은 2층이고 베드룸이 한 5개 되고 이런 게 잘 사는 거예요. 교외에서. 차는 뭐 BMW, 벤츠를 먹을 거 그게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거지. 아파트는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은 아파트가 약간 중산층 이하에서 사는. 그런데 유독 아파트나 그런 건 그냥 미치는 나라가 우리나라. 전부 아파트. 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비싸요.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훨씬 비쌉니다. 이게 이제 강남, 근데 강남뿐만이 이게 우리나라가요. 여기 있다. 이게 좀 옛날 자료인데 이게 더 시도별 공동주택 분포예요.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인데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입니다. 비중이 85%를 다 넘어요. 이게 2015년 자료인데 아마 최근 자료는 거의 90% 육박합니다. 재개발하면 전부 뭐죠? 쉽게 말하면 재개발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한남 3단지 재개발 아세요? 저 남산 밑에 저 순천향 명엄시 거기 지금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요 순실대 건너가다 보셨어요? 재개발하는 거? 거의 다 단독주택인데 싹 밀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한 밀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재개발이라 그러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전부 다 서울시 곳곳에 다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흑석동, 여기 다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재개발. 전부 이거 아파트 짓려는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 질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요? 송배전 코스트가 확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공동주택, 주택 밀도가 올라가요. 도시가스 배관만 코스트가 싸지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파트에 한번 훅업하면은 수백 가구가 동시에 들어와요. 파이프라인. 저것도 지역 난방 같아요.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라는 거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미국보다 전기요금이 싸요. 그런데 생산비는 안 싸요. 뭐가 싸요? 딜리버리 코스트가 싼 거예요. 미국은 생산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발전 비용. 뭐가 비싸요? 그때부터 문제야. 그때부터 전기 택배 비용이 비싼 거예요. 딜리버리 코스트. 우리나라는 그게 싸죠. 그게 싸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전력의 40% 몰려 있으니까 전부 공급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송전선 그 컨제스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765kV 모자라가지고 강원도에 짓고 지금 태백산막 건너오는 HDDC 져야 되죠. 전부 다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죠. 요거를 쉽게 다른 말로 요게 무슨 문제라 요거 풀려고 하는 게 뭐죠? 분산. 분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산화가 안 돼 있어요. 분산화라는 거는 수요가 좀 퍼져 있어야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수도권에 사람이 많으니까 수도권은 발전 설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수도권에 원자력 발전소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그나마 조금 멀리 있는 유일한 석탄 발전소가 어디죠? 영흥도예요. 영흥도가 그나마 수도권 전력의 25%를 담당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 석탄 발전소가 몇 개죠? 4개인가요? 네? 6개? 6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도 용량이 모자라요. 지금 그 송전 용량이. 영흥도. 80만 킬로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딴 데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남도, 영광, 남해안에 있는 하동, 삼천포, 그다음에 원자력 단지, 고리, 월성, 울진 쪽에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송전 용량이 모자라. 분산화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전기가 전국 요금 동일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셈이에요. 자기는 전력 생산 안 하고 요금은 또 똑같이 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 생산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지 광주라든지 영광 근처니까 여천 이런 사람들 깎아줘야 돼요. 만약에 지역적으로 깎아줬으면 공장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이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정치적 이유가 있어.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요.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수도권부터 전기요금을 올려버려야 돼요. 와장창. 수도권 올리고 지역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기요금 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자체별로 전력 수입이 전력 수출보다 많으면 전기요금 올려버려요. 그러면 저 문제는 없어져요. 왜 발전소 지금 유치 안 하려고 대구에서 난리가 났죠. 남부발전 대구 남부발전 어디 하다가 안 됐지?
대구하다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발전회사들은 난리예요, 다. 예. 다 LNG 발전소, 대체 발전소 찾는데 자리가 다 싫대. 그래서 그걸 이제 우회하는 게 열병합 발전이니까 열병합 쪽으로 또 나. 도망갈 때가 뻔하니까 이제 열병합 쪽으로 다 도망가려. 그리고 혼자서 안 되니까 또 SPC 만들어가죠. 갈 데가 뻔하죠. 뭐. 머리 쓰는 게 뻔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별로 전경 차등화하고 발전소 많이 짓는데 싸게 해주고 그러면 달라질 거라고. 수도권은 많이 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지. 택배의 경우 안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절감 부작용은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도시 주택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뭐가 있느냐. 일단 산업화하고 도시화가 있어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전국에 상당히 많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인구가 서울로 몰려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구로, 부산으로, 대도시권으로 몰려든 거예요. 도시화가 돼가지고 인구가 몰려들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도농간 소득 격차가 있으니까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분 저 구정 때하고 추석 때 보세요. 전부 다 내려가려면 다 내려가요. 귀성 문제, 귀경 문제, 아니죠. 고향 방문길 맥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토지 규제가 심각합니다. 토지 규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거예요. 이게 빨간색 우리나라가요 64%가 산림이에요. 그 다음에 농경지예요. 나머지 가지고 뭐 학교 짓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밖에 없냐면은 요 한정된 데다가 산업단지 져야지, 공장 져야지, 주택 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이거는 이제 많이 풀어야 돼요. 농사 용토 많이 남고 쌀도 많이 남는데 이거 농지 규제 같은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터야지.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얼마 안 돼. 그 좁은 지역에다가 이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택 밀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다음 주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